오늘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13번째 한나라 시대 때 두 명의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모처럼 내리는 비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비가 메말랐던 이 땅들을 좀 촉촉히 적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에 관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을 통해서 바깥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의 마음을 지닌 관리는 누구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 두 분을 소개하겠는데, 그 사람은 바로 주문과 장숙이라는 사람입니다. 주문은 한나라 문제 때 태자의 사인이었는데 그랬습니다. 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서 허드렛 일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변에서 시중을 들게 하는 그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설에는 이 그 주문이 의술을 갖고 있었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주문은 한나라 문제 때 태자의 측근에서 태자를 시중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경제, 이 태자 경제가 황제에 즉위하자 낭중령에 임명되었다. 이 낭중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비유를 자꾸 드는 게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로 따져보면 청와대 뭐 비서실장 정도쯤 되는 겁니다. 뭐 비서실에서의 좀 높은 자리, 낭중령에 임명되었습니다. 황제의 신임을 많이 받았죠. 그 신임을 하는 사람만 황제가 그 측근에 둘 수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숙이라는 사람은 역시 그 한나라 문제 때 이 사람은 학자로서 혁명학을 배웠다. 이 혁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계열의 그 법과 형벌들의 집행에 관련된 그런 어떤 학문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경제는 항상 이 장숙을 존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즉위를 한 후에 정승의 반열인 구경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사마천의 만석 장숙 열전이라는 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황제의 측근에서 보좌관 역할을 했던 주문은 사람됨이 신중하고 입이 무거워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옮기는 법이 없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현란하게 치장하는 일도 없었던 청렴한 관리였다. 황제께서 사사로이 어떤 공을 취하해서 주는 돈도 거절하고 항상 헤어진 옷, 기운 옷, 이런 것들을 입고 있었으며, 이게 사마천의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여기서 심지어 세탁도 잘 하지 않은 아주 그 때에 쩌든 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청렴하고 검소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신중하고 말을 잘 옮기질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그를 신임하게 됐고 그를 이제 낭중령에 두게 되는 거죠. 이 경제가
그 주문을 어느 정도 신뢰했냐면 황제의 침실 같은 그 내실을 이 주문이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왕조 시대 때, 전통 시대에 그 황제가 그 자기의 침실이라든가 이런 그 자기의 사적 공간들을 아주 신경을 써서 여기를 이제 경호를 하고 어쨌든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 모르니까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이 주문은 얼마나 신뢰를 했냐면 이 내실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이제 많은 번역서에서 뭐 비밀스럽게 후궁에서 벌어지는 비밀스러운 뭐 연회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건 좀 오역인 것 같고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할 때도 항상 곁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제방이라고 하는 곁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항상 곁에 있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한비자에 그 보면 황제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권력자를 뒤흔드는 국가 통치의 근간을 흔드는 8명의 간신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8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간신이 누구냐면 동상입니다. 동상. 동상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침대를 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황제의 통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주의해야 될, 배격해야 될 그런 어떤 간악한 간사한 무리들은 동상, 같은 침대를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제 한비의 입장에서 부인이나 혹은 그 후궁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그 황제권에 도전을 했던 많은 그런 사례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육체적 관계,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해서 그 황제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하는 그 8간의 두 번째로 그 간산 배격해야 될 그 무리가 뭐냐면 제방이었어요. 제방. 이건 뭐냐면 늘 곁에 두고 있는 사람. 지금 한 나라 경제 입장에서 볼 때는 주문과 같은 사람이죠. 아무튼 얼마나 그 황제의 신임을 얻었냐면 자신이 어떤 남몰래 남들에게 밝히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그런 현장에조차 주문이 있었다. 이 정도로 이제 황제의 신임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황제가 가끔 그 주문에게 이렇게 묻죠.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저 사람은 어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을 때 늘 주문의 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폐하께서 직접 그를 살펴보시옵소서. 사마천이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은 사실은 좋게 생각하면 신중하고 자기의 의견을 잘 드러내지 않고 황제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시라고 조언을 하는 모습, 약간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숙은 어떤 사람인가? 그 어사대부. 역시 이제 이것도 오늘날로 만약에 딱히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무부 장관이나 혹은 그 검찰총장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관장하고 형벌을 집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 이것이 바로 이제 어사대부인데 장숙이 바로 이제 어사대부였죠. 그리고 황제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마천은 그의 사람됨이 장자였다. 이 장자라는 말은 단순하게 나이가 많거나 무슨 이런 그 의미가 아니라 이 장자는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의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장자라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 고대 사람들이 썼던 그런 의미는 도덕적으로 인의가 충만한, 아주 덕이 넘치는 이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송나라 때 내려오면서 고증을 하면서 연구했던 학자들이 장자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장자는 책임을 갖고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라든가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도덕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장자로 한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사마천은 사기 열전의 여러 곳에서 이 장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사마천이 장자라는 이야기를 쓸 때는 이 장자를 한 인간, 관리, 인격체로서 가져야 할 아주 그 최고의 그런 가치를 지닌 사람을 장자라고 해요. 육아에서 말하는 군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장숙은, 자, 그가 왜 그러면 장자라고 불릴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숙은 법과 형벌을 관장하는 관리가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을 관장한다는 것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누구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잖아요. 항상 갑이 되고 위압적이 되는 사람. 왜냐하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기가 이것을 어떤 지배자의, 권력자의 입장에서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이제 법을 조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판결한 오간이라는 게 이제 뭐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제 조사한 내용이잖아요. 기소문 같은 거. 그거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재심의 여지가 있으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되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분명한 사안에 결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어떤 형벌을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읽고 밀봉했다. 이 장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과 형벌을 집행하는 어떤 태도, 방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숙의 백성들을 사랑함이 이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사대부 장숙에 대한 소개예요, 사마천에. 그러면 이 주문과 장숙에 대한 사마천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중령 주문이나 어사대부 장숙은 성장 환경, 황제와의 관계, 관직 생활,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받은 평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이 열전을 쓰게 되면 열전의 말미에 항상 그들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정반대로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주문은 아첨에 뛰어나고 군자들로부터 가볍게 취급을 받았으며 말과 행동이 위선적이고 간사스러워서 영신, 이 영신이라는 것은 아첨하는 신하다, 이 말이에요. 권력에 빌붙어서 아첨하는 신하. 영신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요. 놀랍습니다. 본문에서는 전혀 본문을 읽을 땐 예측을 못했거든요. 이런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옷을, 아주 허름한 옷을 입었는데, 뭐 기운 옷, 허름한 옷, 자기의 청렴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옷을 입었는데 심지어 세탁조차 하지 않아서 때에 쪄들었다. 이 표현이 이제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었죠? 황제의 질문과 황제의 의중에 혹시 저촉이 될까봐. 하지만 사마천은 장숙에게는 군자라는 최고의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숙의 가르침은 엄하지 않았지만 공을 이룰 수 있었고, 정치도 엄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인의가 지금 전제가 되는 거예요. 엄하지 않았지만 잘 다스려졌다. 장숙의 부하들 역시 그를 장자로 여겼고, 그래서 그를
두려워해서 그를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이 진짜 존경을 받고, 그러니까 그 어떤 위력, 물리력 이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마음으로 존중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진실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봐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그 만석 장수결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갈 때는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아주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것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마천이 그런 평가를 내렸을까? 오늘 우리가 이제 주문과 장숙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을 묘사함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혹은 어떤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읽다 보면은 참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선생으로서 항상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늘 얘기를 하지만 과연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늘 정당하고 옳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어떤 그 점잖은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은 과연 내 속마음도 그럴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드는 거죠. 겉으로는 군자처럼 보이는데 소인배가 있다는 거예요. 사마천이. 그리고 반대로 화려하거나 엄격하지 그렇지 않는데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을 갖고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을 묘사하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지향점이 어디였는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본 다음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이게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져요. 주문에 관련해서 묘사한 모든 내용에는 항상 그 상대 개념, 그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황제였습니다. 황제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황제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황제의 어떤 판단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 황제 이야기가 나오고, 장숙의 이야기를 할 때는 장숙은 늘 누가 나오냐면 백성이 나와요. 백성들. 그러니까 지향점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이 황제만 지향하고 있기에 그가 보여줬던 군자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위선적이고 영신처럼 보였다. 아첨하는 신하처럼 보인 것이다. 반면 장숙은 어떻게 보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신중했고 형벌을 내려야 하는 그 기소문을 보고 오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래요. 사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죄인이지만 거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다. 송나라 학자들이 이 장자를 해석한 것처럼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누리고 있는 어떤 특권, 명예, 권력 이런 것들보다 책임 쪽에 훨씬 더 가깝다. 사마천도 장자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인과 의에 충만한. 그래서 저는 제목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만은 장자. 우리가 맏아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자자를 씁니다만은 사실은 의미상으로 볼 때 이 장자라고 하는 개념이 맏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종법사회에서는요, 종법사회에서는 큰 아들에게 모든 권한과 재산과 이런 왕위, 만약에 왕이었다 그러면 왕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주죠.
그게 종법사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장자에게 모든 권한과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게 좀 불합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재산도 권한도 권력도 모든 것들을 다 큰아들에게 물려준단 말이죠. 이게 종법 구조라면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불합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장자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없이 많은 그 조상들의 제사들을 다 지내야 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그 제사들의 돈이 많이 들겠어요. 선산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잘 그 일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그런 어떤 장치죠. 돈도 권력도. 사람들이 말 안 듣잖아요. 뭐 제사 지내려고 모여라 그러면은 누가 잘 와요? 그러니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왜 장자에게 이런 큰 권한을 줬느냐? 조금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게 자기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태어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 부여되지만 그 조건이 너한테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특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뭐가 강조가 되는 거죠? 책임이 강조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를 대표하는 어떤 지도자들을 내세운다든가 무슨 국방과 같이 아주 우리의 안전과 뭐 어떤 생명이나 재산들을 보호해줄 그런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의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 많은 특권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장군이 되면, 영관에서 장군이 되면 얼마나 많은 특권들이 부여되는지, 뭐 누가 얘기하기를 한 150가지 정도가 달라진답니다. 국회의원들과 같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그 많은 특권들을 부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맡은 일들이 아주 어렵고 힘들고 책임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그 특권이라는 거. 그래서 기차를,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을 하게 한다든가. 지역구 많이 가보라 이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특권을 오해를 하고 자기에게 그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많이 당선이 되셨는데 한편으로 참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기쁜 것은 그분들이 그 자리에 지도자로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겪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에서 기쁜 거고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권한, 권력을 가진 자리에 가시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그 모가지가 뻣뻣해지거든요. 아주 재수없게 그 특권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또 봐야 돼.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웬만하면 무슨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잘 안 만납니다. 그 꼴 보기 싫어서. 전혀 안 그럴 것 같고 전혀 그런 분들이 어쨌든 부와 권력을 지니게 되면 책임보다는 특권 쪽에 무게를 실어요. 오늘 사마천은 주문과 장숙이라고 하는 이 한나라 때의 두 아주 유사한 시기를 살았고 유사한 환경에 있었던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 관리로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황제의 명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관리로서 기능을 할 때 당신이 지향해야 될 것이 어디 있냐?
주문은 황제를 바라봤고 장숙은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은 비단 관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도 나름대로 이 사회 속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부나 권력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관계 맺고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13번째 이야기는 한나라 시대 때 두 관리,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특권이나 책임, 여기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장자로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